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도미노 블록 하나는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데요. 5cm짜리 작은 도미노로 시작을 하더라도 18번째 도미노는 피사의 사탑을, 23번째는 에펠탑을 넘길 정도가 됩니다.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에 이른다고 하죠. 57번째 도미노는 그 높이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흔히 도미노 효과를 말할 때 경제적으로 연쇄 파산 같은 부정적인 것에 빗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기개발 관점에서 보면 더없이 긍정적인 등비 수열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꾸준히 같은 힘으로 나아가다 보면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담뱃값 아끼기, 커피 한 잔값 모아서 투자하기, 일찍 일어나서 책 한 장이라도 읽기, 자기 전에 하루를 복기하기 등등 나 자신을 키워갈 수 있는 도미노가 도처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일단 한번 넘어뜨려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15일 스승의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오프닝 내용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에 정기예금 금리가 정말 많이 낮아졌죠. 한때는 3%를 넘었던 상품들이 있습니다만 옛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대 초반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적을 것이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원금에다가 이자를 한 번 붙이는 것보다 이자가 쌓인 금액에 또 이자를 붙게 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단리 아니고 이 두 글자. 단리의 반대말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두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세계 8대 불가사의 효과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죠.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스튜디오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566님이 정답 이거 맞춰주셨고요. 단리의 반대말. 어디서 그러셨다고. 네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냐라고. 그 이자율과 시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그 눈덩이 효과도 같이 누려보셔야죠.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21% 하락했고요. S&P 500 0.1% 상승. 그리고 우리의 나스닥은 0.7% 넘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진 거고요. 미중 무역 협상 결과로 형성된 낙관론이 이어져서 아무래도 위험 자산 쪽에 조금 더 상승세가 몰린 것 같습니다.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잖아요. 빅테크 기업 7곳 가리키는 곳 혼조 양상인데 엔비디아, 그 사우디가 엄청 AI 투자 많이 한다고 했죠.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4.16% 올랐습니다. 테슬라 4% 넘게 올랐고요. 구글 모에서 알파벳도 3%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반면 우리 증시는 조금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코스닥은 0.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약간 약보합입니다. 다 0.3, 0.4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그 뉴스에 팔아라. 이거는 완전 질린 것 같아요. 대선 테마주에 있어서는. 금감원이 정치 테마주 60개 종목을 조사했거든요. 사실 대선이 더 가까이 오면 뭔가 이벤트가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왠지 주가가 올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네, 9일 기준으로 고점 대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전체의 72%에 달했습니다. 일부 종목은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왜 개인 투자자 비중 높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시장 전체 평균이 67%예요. 그런데 정치 테마주의 경우는 87%.
대부분이 개인이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인 투자자 매매 차익을 분석해 봤습니다. 42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막기 위해서 예방조치 강화한 한편 이거 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해 추종 매매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지 마라라는 건데요. 정치 테마주 대부분이 이 시장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됐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 급반등을 하려면 급등 급락을 하려면 사실 중소형주여야 되잖아요. 네.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테마주로 묶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단순한 이런 정치 테마 때문에 움직이기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는 주가 예측 어렵습니다. 변동성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일부러 여기 작전 세력이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와요. 일단 대선까지는 일단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인다. 뭔가 이 기업이 근본적으로 뭔가 뭐 수주를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진짜 실적이 잘 나왔다던가 이게 네. 아니라 이 정치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는 이런 행위. 이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봐서 이런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고요. 작전 세력의 매매 유인성 통정 매매, 허수성 주문, 고가 매수 등 이상 매매 주문 행위도 감시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예방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주식시장을 조금 그래도 저도 본 만큼 본 사람으로서 이거 해도 사실 좀 소용이 없긴 합니다. 아주 비이성적인 행태를 또 바로잡기란 어렵죠. 네. 또 일각에서는 그 회사의 사회이사 누구가 고등학교를 어딜 나왔는데 어떤 후보랑 동창이고 막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기 힘드니까 본인이 발견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SNS로 네, 뿌리고. 맞아요. 그런 행위를 이제 집중 감시한다는 거죠. 게다가 그게 개인 단위면 괜찮은데 이 세력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유포를 하고 자신들이 선취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이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세력들은 발본색원해야 되겠죠. 그 이제 매매를 유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 교란 행위, 불공정 행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또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이게 또 근절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MG손해보험 사실 이 이야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인수하겠다는 금융사도 별로 없고 결국 정리가 되네요. 이 회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MG손해보험 보험계약 임시 관리하는 가교보험사 요거 설립해서 내년 말까지 5개 손해보험사로 기존 계약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5개의 손해보험사는요. 대표적으로 점유율이 큰 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이고요. 핵심은 뭐다? 조건 변경 없이 MG손보 기존 보험계약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 이거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판결을 내렸고요. 이 MG손해보험이요. 2018년부터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았어요. 근데 계획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보가 팔려고 했어요. 성사가 안 됐습니다. 안 사죠. 네, 특히 지난해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 화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결국 올해 3월에 우리 못하겠다 하면서 인수를 포기했어요. 들여다보니까 부실이 크고 또 직원들까지 이제 좀 고용을 다 반발이죠. 승계하려면 또 부담이 되고. 네, 그래서 정리수순 밟은 거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MG손해보험에 가입했냐라고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보험 계약이 151만 건, 계약자가 개인 121만 명, 법인 1만 개 업체 등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가교보험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리를 놔주는 겁니까? 그렇죠. 다리를 놔주는 거죠. 이 가교라는 이 뭔가 가교 금융기관 어디서 들어봤을까 생각해 보시면 2010년에 저축은행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저축은행을 가교저축은행으로 바꾼 뒤에 15년 만에 가교보험사가 이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가교보험사는 말 그대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MG손해보험이 부실하니까 정상적인 곳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옮겨가려면 그 사이에 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교보험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교보험사는 임시보험사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거예요. 네.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그 자기 역할이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교저축은행 제가 아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험업계에서는 이 가교보험사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뭐다? 기존 보험 계약이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제 잘 역할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가교보험사를 통해서 내년 말까지 5개 보험사로 다
계약이 이전되면 되는 거고요. 예보와 5개 손보사가 자산과 부채 상세 실사를 하고 계약 배분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준비 뭐 이런 걸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들잖아요. 네. 요거는 보험회사들이 쌓아둔 예금자 보험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단 나중에 다른 손보사들이 5군데가 나눠 가져가더라도 이거를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 반강제를 해야 가져갈 거 아닙니까? 네네. 소비자들이 일단 보험금 자체를 지켜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또 읽히기도 합니다. 예, 일단 그 이제 뭔가 금융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당장 떠올리는 보호 조치는 예금자 보호법이죠. 네. 그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자산을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예보가 제가 가교 저축은행 만들어서 그 저축은행 사태 해결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때는 5천만 원 이하 예금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내가 예금했어도 5천만 원까지만 이제 이전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뭐 아시다시피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높아지죠. 네. 그리고 이게 MG 손해보험이 이제 그 계약자들한테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예요. 계약자들이. 이게 계약이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금을. 각자의 그 계약 상황에 맞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MG 손해보험에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약이 가교 보험사로 이전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5천만 원을 초과한 보험금 처리까지도 아마 그냥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계약 이전은 어떤 손해도 없이 100% 안전하게 옮기는 거다. 그러면서 계약자들은 불안해하거나 MG손해보험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계약 조건 바뀌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일 없다라고 금융당국의 관계자가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마불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MG손해보험이 그런 대규모 금융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보험금은 절대 손실 보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당국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시장 논리에 맞느냐. 다른 보험사들은 이거 그러면 우리의 고객 돈으로 우리 주주들의 돈으로 막아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또 이거 나중에 가교 보험사에서 실제적으로 5개 보험사로 넘어갈 때 그때는 과연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지 그것도 계속 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아, 규제 산업이고 네. 허가 산업인 만큼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홈플러스 이슈도 계속됩니다. 아, 홈플러스가 그렇습니다. 여러 점포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임대료 못 내겠습니다. 임대료 비싸요. 계약 해지할게요.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요. 아 이게 그래서 그 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기업회생 절차에.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매장. 그러니까 우리 좀 그 이른바 임대료 좀 낮춰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그 매장이 17개가 됐고 7개 매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 이제 방 뺄게요라고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겁니다. 일단 홈플러스 입장은 관련 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뭐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이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이행권의 선택권을 가지며 상대방도 관리인의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 답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이 있는데 네. 그냥 핵심을 말하자면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안 깎아주니까. 집주인이 안 깎아 우리 못 깎겠는데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방 뺄게 약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입장은 뭐냐면 야 우리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좀 깎아줘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해당 점포 소유주가 응하지 않은 거죠. 근데 홈플러스 임차 점포가 전체 매장이 126개 있거든요. 68개 중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17개가 계약 해지 통보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26개 중에 17곳이잖아요. 거의 10% 이상이 지금 현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거죠.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 측의 의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구조조정하자. 그래서 이제 무더기 영업 중단 사태 나오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이거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홈플러스 매장 가보시면 지금도 영업 잘하고 있어요. 네. 신선식품, 가구식품, 재고상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방을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한 거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차하면 진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홈플러스에게 그 자리를 임대해주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들어가면 아예 좋은데. 그냥 재개발을 해버릴 수도 네네. 있는 거고요.
홈플러스 운영하는데 그 임대료 부담이 그러면 얼마나 커서 그런 걸까요? 홈플러스 주장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재무적으로 힘든 건 과도한 임대료 때문이다. 이게 제일 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홈플러스 입장은 뭐냐면요. 이 임대료가 언제 책정이 됐냐? 대형마트 업계가 호황이던 시절에 책정된 임대료다. 지금과는 맞지 않다라는 게 홈플러스 주장입니다. 대형마트 임대차 계약이요. 계약 기간 대개 한 20에서 25년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점포 임대차 계약이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주인이 되기 전에 체결한 비싼 임대차 계약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우리가 힘들어졌다라는 게 이제 홈플러스 측의 주장이에요. 월 임대료로 한 300억에서 400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 정도 임대료 지불하고서라도 사업할 수 있었지만 야, 지금은 대형마트 잘 되냐? 안 된다.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임대료를 여전히 내고 있는 거 그거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비중을 보니까요. 2016년에 24%였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13.5%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비중 50% 늘었고요. 어쨌든 다음 달 10일까지 임대인과 협의 진행하겠다라는 게 홈플러스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임대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누구냐를 보자면요. 부동산 펀드예요. 네. 이게 만약에 단일 주체면 그냥 단일 주체가 그래 우리 이제 깎아서라도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게 운용사 마음대로 임대 조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그 펀드 출자자들이 또 따로 계약 있으니까.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홈플러스가 어차피 임대인이 부동산 펀드라는 사정을 알고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면 이거 부실한 점포 정리하고 알짜만 남겨서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 고용 불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일단 홈플러스 측은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했고 그런데 또 직원들은 점포가 구조조정되면 뭐 출퇴근 문제라든지 맞아요. 현실적으로 또 여러 네. 문제가 생긴다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죠. 돈을 굴리면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빠르게 크게 불어나는 구조.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눈덩이가 작게 굴러가지만 결국에는 그 지름도 커지면서 더 빠르게 더 커지는 그런 구조죠. 이것의 마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단순히 한 번 계산해서 부는 단리가 아니라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낳는 방식입니다. 백한용님, 덧니. 난 왜 이렇게 이런 게 재밌지? 5641님.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자가 나가는 것 같아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설마 대출에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원금이 줄어들수록 그 줄어드는 남아있는 잔액에 이 이자가 이런 식으로 덧붙여지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을 5% 금리로 빌렸는데 남아있는 갚아야 할 돈이 한 8천만 원이다. 근데 거기에 5%다. 이러면 오히려 돈을 빌린 사람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 효과는 투자할 때 그리고 내가 돈을 불려나갈 때 적용되는 그 효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8947님. 제대로 된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도 이런 이자 방식이 적용되는 상품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추천이 있을까요? 알려주셨는데 진짜 요즘에는 거의 특판 상품 빼고는 거의 다 단리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의 방식으로 이거를 이어가려고도 하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전체 자산의 90% 이상이 65세 이상 65세 넘어서 번 거라고 하죠. 이 효과 덕분입니다. 단리의 반대말
그 두 글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때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했던 인터넷 전화의 원조가 있습니다. 스카이프. 혹시 스카이프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22년 만에 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는데요. 참 인터넷 전화의 역사도 재미있습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스카이프 써보셨어요? 저는 스카이프는 안 써보고 네. MSN 메신저를 많이 썼어요. 그 이후에. 네. 이게 인터넷 전화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070 번호 띄고 전화 거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일반 전화와의 차이인데요. 네. 이제 뭐 지역번호 대신에 070 달고 오는 거죠. 유선 전화는 뭐 02라든지 03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역이 붙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 전화 말씀하신 대로 그 유명한 070이 붙습니다. 이제 유선 전화는 전용 전화선이 필요한데요. 인터넷 전화는 와이파이나 뭐 LTE 같은 인터넷망만 있으면 돼가지고요. 또 이제 장비나 전화기가 꼭 없어도 되고 스마트폰이나 앱 기반으로 돌아가면 되고 시외 요금도 없고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7658님이 다이얼 패드가 생각나는군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장난 아니었죠. 다이얼 패드 또 스카이프도 그렇고. 그 일반 유선 전화 쓰시는 분들 많이 집 전화 줄었잖아요. 네네. 인터넷 전화는 어떨까요? 인터넷 전화도 뭐 많이 줄었다면 많이 줄었고 적게 줄었다면 적게 줄었고 그런데요. 이게 네. 추세로 보면 사실 모바일이 아닌 전화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유선 전화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전국의 1천만 회선 붕괴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인터넷 전화 회선 수도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인데요. 이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음성 통화 서비스가 또 이제 점유율을 크게 빼앗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오히려 인터넷 전화를 좀 선호하는 편이죠.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고 사무소를 옮길 때 인터넷 전화는 랜선만 꽂으면 그대로 또 사용 가능하니까 유지 관리가 간편해서요. 이제 업무 자리 배치만 이동해도 이제 전화 랜선 이동하는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편리함이 있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집 전화는 사실상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스카이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스카이프가 영상 통화가 가능한 인터넷 전화 이래서 되게 열풍이 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나 네. 아니면 줌 네. 이런 화상 미팅, 대면 전화 이런 네. 거에서 어떻게 보면 선배격인데. 맞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스카이프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화상 통화 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기업의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가셔서 이제 뭐 가족들이랑 얘기를 할 때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만 화소도 되지 않는 카메라 가지고 네. PC에 꽂아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는 그 용도가요. 원격 결혼식 용도로 많이. 원격 결혼식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달에 스카이프는 아니지만 원격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팬데믹 당시에 사람들 많이 못 모일 때도 그런 식으로 좀 한 적이 있죠. 결혼식 장면을 어디에다 이제 생중계하듯이 지인들에게.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말로 못 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머니까. 정말로 너무 멀기도 하고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증인의 또 선서도 듣고 바로 이제 신고를 해주는 그런 혼인 게 신고하기 많이. 전에도. 네네. 그래요.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2011년에 이제 미주 한인 커플이 네. 또 스카이프를 통해서 결혼을 한 어떤 에피소드가 국내 기사로도 굉장히 좀 많이 났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객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커플이. 신랑 신부가 떨어져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랑이 그 당시에 이제 결혼식 당일에 좀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서 퇴원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예배당에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신랑은 병실에서 이제 신부는 예배당에서 하객들과 함께 화상 통화로 참석을 했는데. 그런 신랑 입장 했을 때 화면을 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이제 뭐 이주 노동이 좀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원격으로 결혼식을 하는 게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에피소드가 있었죠. 근데 그 스카이프 네. 서비스가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종료된 맞아요. 거죠? 됐습니다. 5월 5일부로 종료가 됐고요. 근데 뭐 스카이프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접하게 된 화상통화 툴들에 비해서 현대화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경쟁력이 있었으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굉장히 성장을 했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했고 좀 오래된 느낌, 이제 추억의 어떤 화상통화 느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아직 있나? 1990년대 이전 서비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2003년에 에스토니아에서 인터넷 전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그 당시 굉장한 혁신 서비스였죠. 한때 이제 이용자가 3억 명을 넘었었고 2011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는데 아하.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음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스카이프 외에 다른 거고요. 이제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중심으로 온라인 협업 돕는 생산성 툴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스카이프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어필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윈도우 보면 네.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으로 스카이프가 깔려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좀 아이콘만 봤던 하지만 제대로 써보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은 있네요. 근데 스카이프만 해도 22년의 네. 역사이고 인터넷 전화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죠, 꽤. 그렇죠. 인터넷 전화 뭐 우리나라는 스카이프 처음 들어왔을 때가 포털 다음하고 제휴 맺고 이제 2005년 서비스 개시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바로 이제 그 서비스가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굉장히 빨리 깔렸어요. 그래서 1200만 명 이제 초기에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인터넷 전화가 좀 빠르게 확산이 됐었고요. 정부가 그 당시에 제도권 안으로 데려왔던 반응도 무척 신속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하고 품질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됐었고요. 그 당시 또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전화가 좀 인기가 많았던 게 솔직히 시외 요금하고 국제 전화 요금이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2004년 맞아요.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선 전화를 걸면 분당 500원 했었습니다. 1분에 500원. 네, 근데 지금 500원도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 500원은 진짜 비쌌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또 정액제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콜센터들이 인터넷 쇼핑몰 발달이랑 함께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필요한 서비스였죠.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이 다른 메신저의 음성 통화 서비스로 사실은 이제 이어진 겁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화요금 매월 얼마 나오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집안에 누가 어디 누구랑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전화요금 폭탄 나오고 전화 빨리 끊어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무료 전화, 네, 인터넷 네. 전화 나오니까 혁신적이었던 거고요.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기술력이 좋지 않아서 음질이 막 좀 안 좋고 네. 자주 끊기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음질하고 품질이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다가 이제 튕긴다고 하죠. 지금은 이 말을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튕겨 나갔다. 옛날에 튕긴다 이 말이. 이제 면접을 보다가 튕겨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좀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이제 목소리가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로봇이랑 통화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 고음질 통화는 스카이프에서도 좀 유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동시 여러 명 접속도 유료였고요. 또 한쪽이 일반 유선 전화여도 분당 과금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혜진 님이 저희 집은 일반 전화를 사용해요. 정전이 됐을 때 인터넷 다 끊겨서 아무것도 안 될 때 집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유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상관없이 통신이 되니까요. 근데 또 인터넷 전화는 전기 끊기면 안 되고. 네. 어우, 그런 또 장단점이 있네요. 예전에 PC 통신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네네.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것도 네. 전화선을 이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쓰고 있으면은 전화 못 쓰고 누가 집에서 전화 쓰려고 전화기 딱 들면 PC 통신 끊기고. 그러니까 엄마 전화기 들지 말라니까. 인터넷 전화도 비슷했습니까? 인터넷 전화는 사실 좀 기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 받고 있을 때 일반 전화, 그러니까 유선 전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전화가 오면요 잠시 끊겨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좀 당황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운영 체제가 통신망 통화를 우선 처리를 합니다. 우선 처리를 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쓰는 인터넷 전화. 네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쓰는 인터넷 전화도 이제 그냥 010 다른 이제 그 통신망 일반 쓰는 전화가 오면 일반 전화가 오면 끊깁니다. 일반 전화 우선 이런 네, 식으로요? 우선 처리가 됩니다. 근데 PC에서 앱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영향이 없고요. 그런데 블루투스를 쓰고 있으면 스마트폰이든 PC든 자동으로 전화 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에피소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간지 모르고 하던 대화 계속 하다가 사람이 바뀌었는데 네, 통화 네. 상대방이 바뀌었어. 맞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 쓰고 계시면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집 전화나 다른 인터넷 전화기는 두 통화가 별개로 작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기마다 좀 다른 편이죠. 그렇죠. 네. 인터넷 전화는 요즘에는 국번이 070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온 게 2005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게 마치 지금 뭐 구글세 같은 얘기 나오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처럼 기존의 어떤 통신법상 그런 모델로 과세하기가 힘든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뭐 통신법상 전화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자인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또 이 서비스 자체에 크게 반발하고 해서 정부하고 업계가 인터넷 전화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논쟁을 하다가 2005년에 공식적인 전화 서비스로 인정을 하고 기존 유선 전화와 혼동되지 않게 이제 국번으로 070을 부여를 한 거죠. 아예 새로운 번호로. 네, 그래서 이제 제도권 통신망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070이 부여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전화는 070이 됐습니다. 그런데 2563님 인터넷 전화는 광고 전화가 너무 많아서 안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고 6950님도 070 전화 오면 안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통신사 보면은 아예 일반 전화번호처럼 네. 02에 몇몇몇 이렇게 바꿔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스팸 전화 시달리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때 이제 기술적 한계하고 제도적 허점을 범죄자들이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 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전화는 실제 주소지 확인 없이 인터넷만 되면 발급이 가능하니까 이제 무허가 사업자나 유령 업체도 개통이 가능했었거든요. 서버와 IP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외국의 콜센터에서 우리나라 번호인 척 위장 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였죠. 근데 요새는 좀 이제 그 규제가 좀 많이 엄격해지고 해가지고 나아졌는데 그리고 또 2000년대 중반에는 실명 인증 시스템이 미비해가지고요.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인터넷 전화의 편리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범죄는 아니지만 편리함 때문에 진짜 회사들 특히 좀 홍보하고 마케팅 대행하시는 회사들이 인터넷 전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가지고요. 이 범죄하고 이제 홍보 마케팅 이제 이 콜로 영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070은 그냥 이제 광고 번호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반 기업에서도 이 070 번호를 쓰는 걸 좀 기피하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자기네 업무상 전화인데 상대방이 안 받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꼭 어떤 범죄 조직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도를 지나치니까. 네, 텔레마케팅이 그렇죠. 좀 그렇게 됐으니까요. 또 인터넷을 쓰는 전화면 특히 기술이 좀 모자랐던 초창기에는 보안 측면에서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취약점이 되게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초기에는 왜 우리 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용량이 너무 크니까 그대로 보내지 않고 또 압축하거나 암호화하거나 해서 보내잖아요. 네. 근데 초기에는 이 인터넷 통화가 암호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음성이 실시간 도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녹음을 해놨다가 녹음을 이제 땄다가 뭐 틀면 바로 틀어지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정보 같은 걸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들리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PC에서 외부로 로그인을 할 때 보안이 좀 취약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포털에서 쓰는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정이 해킹당해서 스팸 전화가 굉장히 좀 대량 발생을 했었고요. 피해자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용자 계정이 해킹돼가지고 해외 전화로 스팸이 대량 발생해서 요금이 한 750만 원 정도 나온 일이 있었어요. 와. 원래는 이제 유선 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바꿔가지고 요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그래서 네. 굉장히 잘 우리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킹당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래서 다시 좀 유선으로 돌아가신 것 같고요. 도용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거네요. 네, 사실 이때가 근데 좀 국내 인터넷 전화 가입자가 이제 정점에 도달했을 때예요. 한 1천만 명 정도 됐을 때인데 네. 너무 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바로 하락세로 접어든 거죠. 도청이 가능해서 공공기관하고 기업은 도입을 이때부터 좀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그 IT 버블 때 새로운 기술, 네. 뭐 다이얼 패드 이런 거 그 열풍이 불면서 네. 주가는 뭐 수백 배 폭등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인터넷 전화는 스카이프나 외국산 서비스에 비해서 많이 또 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존재 자체가 조금 이제 잊혀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스카이프 나오고 나서 포털에서 나온 인터넷 전화가 요금도 훨씬 저렴하고 또 인기도 초반에는 좀 있었었어요. 근데 스카이프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두 PC 기반이었어요. 유일하게 PC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보면서 네. 이른바 헤드셋이라고 하는 네네. 마이크 달린 헤드폰을 끼고 있어야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외향적이었어서 네. 굳이 PC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집에 그런 헤드셋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인터넷 인프라 한계도 사용자 만족도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고요. 근데 뭐 전성기 때는 사실 전 세계 국제전화 8% 정도 스카이프 통화였으니까 우리나라 서비스가 좀 여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랬네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카카오톡으로 음성 혹은 페이스톡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또 그 전문 앱들도 있고 아이폰에서는 또 아이폰끼리도 지원이 되고 네. 앞으로 이 인터넷 전화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 인터넷 전화는 해당 앱 사용자들끼리만 수발신이 가능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얘기했던 인터넷 전화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약간 좀 끼리끼리에 그렇죠. 가까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통신망 이야기를 조금 했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통신 서비스 자체가 점점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앱 서비스로 완전히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070과 상관없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B2B는 지금보다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원격 근무가 좀 보편화되는 중이고 지금 인터넷 전화 기능 포함한 메신저 솔루션들, 그러니까 협업 툴들이 굉장히 또 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AI 서비스가 또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이미 결합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감정 분석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또 대응하는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계에서는 좀 더 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070 이미지하고 너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규제도 사실 좀 이제 낡은 면이 있어서 한번 정리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세계적으로 또 같이 경쟁을 하는 네. 산업이니까요.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하동 화개장터에서 청년들과 만나는 등 남이안벨트 유세 일정을 이어가며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흘 동안 영남권 보수 민심 다지기에 주력한 데 이어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서울에서 청년과 중도층 지지세 확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의 상임고문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임신을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 씨의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분이다. 오늘은 내가 쏠게. 혹은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이 정도도 내가 못 사나? 이렇게 충동 구매 하신 적 없으신가요?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사람은 소비를 할 때 이성보다 감성의 영향,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개론 시간이 필요한데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혹시 좀 감정적으로 쓸려서 뭐 사신 적 있으세요? 충동구매? 예전에 있었는데 예. 애가 태어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좀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컨트롤이 좀 더 된다고 봐야 될까요? 공부는 책으로만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네.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예상치 못했던 소비, 예정이 없었던 소비를 하게 될까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출렁일 때입니다. 아, 기복이 있을 때. 네네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예상치 못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계획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구매하시고 네. 스트레스 받거나 감정적으로 좀 힘든 날은 예. 그래도 나를 좀 다독거려 줘야지 하고 또 무언가를 사시고요.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서, 네.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안 좋아서 네, 그렇죠. 하나씩 사고. 뭐 이유는 엄청 많습니다. 우울하거나 그러면 공허함을 채우려고 또. 허해서. 네. 허해서 뭐가 필요해.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지루할 때도. 예? 네, 지루함을 느낄 때도 예상치 못한 소비를 합니다. 보통 지루함이 무슨 소비와 관련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네. 무료함을 달래려고 뭐 소셜 미디어를 계속 스크롤 하신다거나 쇼핑 앱 같은 걸 자꾸 보시잖아요. 그러다가 지루하니까 새로운 게 눈에 많이 띄어요. SNS도 이렇게 피드 올리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툭툭 나오는데 그렇죠. 네네. 때마침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랜덤 박스 같은 거 되게 많이 사십니다. 지루함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도파민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맞아요. 네. 복불복 뭐 하나 한번 해보자. 이야, 근데 이제 특정한 감정이 아니라 기복에 따라서 맞아요. 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기분이 풀려. 네. 그래서 맛집 찾아가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하면 감정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인 소비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짧게는. 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자꾸 뭔가를 먹고 싶잖아요. 예.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에 저항하느라고 우리가 심리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 버렸거든요. 아하. 그러면 뭔가를 보충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음식을 드시냐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드십니다. 왜 그럴까? 몸에 왜냐면- 좋은 거는 일단 맛은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오는데 맞아요. 네. 일단 뭔가 반짝 효과 보려고요. 그러니까 특히 당이나 탄수화물 이런 거 딱 자극적인 먹고, 거. 맞아요. 그렇게 확 좀 이렇게 그러면 세로토닌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옵니다. 그 즉시 네. 입이 막 얼얼하게 헉헉대고 네. 달달하고. 근데 이거는 되게 그걸 찾는 게 이제 본능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다만 이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습관돼 가지고 그건 건강에 좀 안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배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 딜로이트 코리아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과소비를 한다는 네.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지출 규모를 보면 20개 나라 중에서 4위. 이거 한국인의 특성입니까? 4등이라니까 왠지 좀 아쉬운 느낌이. 1등 했어야 되는데 뭐든지. 그러니까요. 과소비 1등.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과소비를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꾹꾹 억누르고 살거든요. 어. 그러면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어딘가 쌓여 있고 이걸 표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필요하죠. 그때 소비를 하게 됩니다. 억누른 감정이 저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다른 소비 행위랑 쿡 찔르면서 빵 터지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쌓이다 보면 예.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 나온다. 네. 그게 이제 언제 터져 나오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지 않은 소비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사놓고 후회하죠. 네. 예. 근데 그 소비의 종류가 뭐냐면 대부분 비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비입니다. 비교요.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그래도 다른 집 애만큼은 먹이고 입혀야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집 애들도 저 학원 보내니까 네, 우리 네. 애도 보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해준다기보다는 비교하면서. 비교하면서 쟤네 이만큼 했는데 우리도 저만큼은 해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셜 미디어가 결합되면서 이게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집도 해외여행 갔다 온다는데 마침 네. 또 그 해외여행 상품을 홈쇼핑에서 팔고 있고. 그렇죠.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예. 애들이 해외여행 갔다고 자랑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게 몇만 원짜리 작은 소비가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가버릴 수도 네, 있고 네. 감정이 또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억눌려 있었던 감정이고 그렇죠. 또 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네. 오히려 더 비싼 제품을 사게 된다면서요. 그럼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소비를 하는 이유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되냐면 티나는 걸로 채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평소엔 10만 원짜리 이거 못 사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는데 네. 열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질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우울해요. 예. 혹은 뭐 어딘가에서 좀 누군가가 나무라고 이래가지고 지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때는 스스로의 가치를 좀 올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럴 때는 고가의 물건을 사게 됩니다. 평소에는 대형마트 가다가 발길을 백화점으로 돌려서 네, 그렇죠. 네, 오늘만큼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 보면 아주 슬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가격을 매겨보라고 했더니 평상시보다 대략 한 300% 정도 높게 매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기분이 좋은 상태보다 우울할 때 네, 그냥 그만큼 내가 더 이른바 지를 수 있다. 그렇죠. 감정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네요.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특히 전두엽이 약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지름신이 강림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안에 있던 거라는 거고. 그 지름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충동 구매잖아요. 예. 예정이 없는 계획하지 않은 소비니까 그러면 그거를 전두엽이 자꾸 제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 필요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 사도 돼. 이건 꼭 사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조금 힘들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많이들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충동 구매를 하는 감정적으로 뭔가 그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취약한 시간대나 상황도 있을까요? 특히 밤이 그렇습니다. 밤에요? 네, 밤이 제일 취약한 시간대고요.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밤 10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하루 종일 이제 일과가 끝나고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체력적인 거랑도 어떤 소비 결정이 연결이 되는 연결돼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어가 잘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밤 12시 넘어서 산 물건들은 반품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요? 네. 심야 시간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소비를 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깨달아 보니 내가 어제 왜 그랬지? 그렇죠. 네. 한국은 반품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서 그쪽으로 뭐 네. 무료 배송도 많고. 네, 근데 일단은 사놓고 깨닫기라도 하면은 좋은 거네요. 네, 네. 근데 그게 내가 어제 이걸 왜 질렀지가 아니라 내가 어제 힘들었구나. 그렇게 내가 어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지쳤었구나. 그래서 홧김에 샀구나. 그러면 그 근원은 뭐지? 이렇게 또 보듬어 볼 네,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소비 행태를 보면서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밤 시간에 보석 같은 거 홈쇼핑에서 팔면 마침 그때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 업체들이 그걸 전략적으로 그 시간으로 편성을 해놓는 거고. 왜 모르겠습니까? 홈쇼핑에서. 홈쇼핑들이 또 우리 심리학 교수님들이랑도 연구를 또 많이 해서 소비자들의 행태를 네. 지갑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계시겠어요. 왜 안 들어오지 이러면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명화님이 네. 친구가 같은 물건을 30만 원에 샀다고 하는데 네. 비슷한 걸 10만 원에 팔길래 질렀습니다. 이거는 감정보다는 무슨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이건 대부분 비교입니다. 이거 역시 비교. 네네. 그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30만 원은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순간 그게 10만 원이 되면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원래 가치를 평가했었느냐, 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 친구가 30만 원 샀다는데 지금 10만 원? 기간 한정? 네. 오늘까지만? 그러면 사죠. 그러면 가죠. 사서 그 친구한테 자랑을 하죠. 네. 김학연님은 저는 하루 일을 마치고 딱히 살 거는 없어도 일단 마트에 가서 둘러보다가 과자나 음료수 하나 사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이런 거 좀 괜찮은 기분. 그 정도면 뭐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일 과자와 매일 단 음료를 드신다면 또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왜 그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잘만 하면 좋은 방식이 될 맞아요. 수도 있을 텐데 네. 또 후회를 하기도 해요. 네. 나한테 주는 선물도 뭐 몇만 원짜리면 괜찮겠는데 너무 비싼 거 샀다가 근데 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을 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뭘 살지 이렇게 고르면서 네. 그게 배송이 됐을 때 내가 입어보면 얼마나 멋질까, 혹은 저거 사서 내가 쓰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보다 기다려지는 게 이제 택배 아저씨. 그죠? 네. 언제 오나 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만 그거는 구매하는 시점이고요. 실제 사용하거나 착용하거나 그러니까 구매한 제품을 쓸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일단 하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네. 더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구매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아하. 살 때가 제일 짜릿해요. 네, 그때가 도파민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음. 나 이거 사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본인을 챙기는 것이기는 한데 그게 또 과하면 네, 안 될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지 마지막 팁도 좀 주십시오. 이거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네, 인간을 너무 믿지 마라. 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소비 자체를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무언가를 사고 이름을 붙이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혹은 작년 5월 뭐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소비를 조금 줄이시면 자연스럽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박미영 님이 10시 이후에는 결제하지 말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둬야겠네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 괜찮은 아닙니까? 전략입니다. 역시 배우신 분 다릅니다. 자,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조선시대 선생님들 이야기 이한 작가와 같이 나눠볼게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